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는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주죠. 말이나 행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내가 참거나 묵인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조심을 하겠죠. 저는 30대 초반이고 대학교 학생처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저에게는 2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회사에서 로봇 오퍼레이터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친은 연애 초반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빨리 결혼을 하길 원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사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남친이 좋긴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남친만큼 확고한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2년 정도 연애를 해보니 좋은 점도 많고 또 결혼하면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책임질 것도 더 많아지고 출산이나 육아도 생각해야 되고 어쩐지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막연하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순 없었죠. 남친이나 저나 평범한 가정이었고 사는 형편은 비슷했는데요. 남친이 하도 결혼 노래를 부르길래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등등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남친은 모아놓은 돈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였고 저는 그때 모아놓은 돈이 4,000 정도였어요. 집에서 해주신다고 해도 몇천만 원 정도일 텐데 다 합쳐도 1억 정도 되거나 좀 모자라겠죠. 남친과 제가 사는 곳이 지방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집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는커녕 빌라 전세도 빠듯했습니다. 근데 집만 있으면 되나요? 결혼식 비용에 안에 들어갈 혼수에 이런저런 비용 다 하려면 대출도 해야 되고 대출하면 결혼 후 둘이서 빠듯하게 갚아야겠죠. 하지만 만약 아이라도 바로 생기면 또 그거대로 돈이 많이 나갈 거고요. 남친은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사실 저는 왜 그렇게 빠듯한 상황으로 결혼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버는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그냥 그거 받아서 저축하고 남는 건 제가 하고 싶은 거 쓰고 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다 보니 따로 드는 생활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의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좋은데 결혼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망설여졌죠. 그래서 남친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나도 네가 좋지만 결혼은 당장 하고 싶은 마음까진 아니다. 만약 네가 결혼이 너무 급한 거라면 우리는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남친은 어떻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 난리가 났지만 막말로 저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는데 남친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 남친은 알겠다고 당분간은 결혼 얘기 안 꺼낼 테니 헤어지자는 소리는 말자고 네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은 약속과 달리 그 후에도 결혼 얘기를 은근하게 자주 하긴 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모델하우스 이런 데도 구경해보자고 하고요. 제가 그런 걸 보고 나면 결혼하고 싶어질 거라고 하면서요. 저도 웬만한 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하루는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결혼 얘긴 당분간 안 꺼낸다고 하더니 무슨 부모님까지 보자는 거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친 말, 누가 결혼하재? 그냥 우리 사귄 지도 좀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 좀 궁금해하셔. 밥 한 끼 할 순 있잖아.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다음에 보자고 알아듣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친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예약해놨는데 오늘 가자고요. 미리 약속이 된 건 아니라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 거라서 머리도 대충 질끈 묶고 화장도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입술도 바르고 머리도 다시 묶었죠. 그리고 나가보니 남친이 학교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야? 서프라이즈야? 갑자기 말도 없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남친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출근했어? 왜? 이러고 입고 다녀? 출근하는 건데 뭐 편한 옷이 짱이야. 아무리 그래도 영 후줄근한데. 왜 그래? 저는 남친을 흘겨봤습니다. 데이트 때는 나름 신경 써서 입고 나가지만 출근할 때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남친은 제 옷차림이 유난히 마음에 안 든 것 같더라고요. 시간 늦어서 따로 옷을 살 수도 없고. 밥 한 끼 먹는 건데 뭔 옷을 사. 일단 가자. 시간 늦었다. 예약 시간? 좀 늦으면 어때?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남친은 저보고 빨리 차에 타라고 했어요. 예약 시간 좀 늦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했던 그 식당 룸으로 들어가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신발이 있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남친을 잡았죠. 안에 누가 있어? 실은 우리 부모님. 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부모님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 거였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친을 잡아 끌고 화장실 쪽으로 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부모님? 네가 말하면 부담스럽다고 안 온다고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편하게 식사나 함께 하면 되지. 우리 부모님 이상한 분들 아니셔. 그게 아니라 나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좀 예쁘게 다니지 이게 뭐냐? 일단 들어가자. 시간 늦어서 기다리신 지 꽤 됐을 거야. 저는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제 상태도 영 아니었던 데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남친 부모님을 뵈야 된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른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일단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대충 옷매무새만 정리하고 남친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는데 처음 뵙는 남친 어머님 아버님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일단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첫 만남에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네.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미리 얘기가 안 돼 있던 거라서요. 우리 지훈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네. 요 앞에서 갑자기 부모님들 기다리신다고 해서. 근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래, 그럼. 부모님 본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훈이가 일부러 그랬나 보네. 일단 얘긴 그만하고 밥부터 시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겠어. 여기 앉아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네. 남친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늦게 온 것에 몹시 심기가 불편하신 듯 했습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며 불편하신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죠.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남친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남친은 저를 위해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을 했고 어색하게 앉아 있으니 잠시 후 음식들이 나왔어요. 그곳은 채식 위주의 한식 식당인데 채소 요리들이 신선하고 다양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들이 나오자 어머님 아버님은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고기는 별로 없고 순 채소들이네. 뭐 먹어도 배도 안 부르겠어. 여기로 왜 골랐니? 너네 아버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와중에 남친 한다는 소리가 유진이가 여기 좋아해서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눈치를 국에다 말아 먹었나 싶었어요. 제가 그 식당을 좋아하긴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건 줄 알았으면 거길 굳이 예약하자고 했겠나요? 어머님은 반찬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싱겁고 이건 너무 텁텁하고 도저히 별로 손이 안 간다며 내내 툴툴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누가 식당 사장님 아니랄까봐 음식이 엄청 까다로우셔. 남친 어머님과 아버님은 낙지볶음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데는 진짜 뭐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오는 데 같네. 어머님은 그러면서 저를 힐끗 흘겨보시더라고요. 대놓고 저에게 하시는 말이다 보니 저도 내색은 안 해도 기분은 좀 상했죠. 다음에 유진이 얘 데리고 우리 집 와.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했나 봐. 아이고, 우리 엄마 음식 자부심 봐. 당연하지.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장사한다는 게 쉬운 줄 알아? 유진이 너 결혼하면 나한테 음식 많이 배워둬라. 남들은 돈 받고 가르쳐준다는데 나는 특별히 공짜로 가르쳐줄 테니까. 와, 유진아, 너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밥 차려주라고 저한테 음식 배우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뭐가 고맙나요? 게다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남친이나 어머님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받고 저는 너무 불편한 식사 자리라 빨리 먹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상적인 이야기, 친척분들 이야기 등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한참이나 주고받으셨어요. 저는 마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기분으로 밥만 먹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참 숫기가 없네. 그런 소리 많이 듣지? 그러는 겁니다. 네? 무슨 꺼다 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학생들 상담해주고 그런 일 한다면서 영 말이 없네? 자리가 불편해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부침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싹싹하고 그런 애가 좋던데 유진이는 좀 소심한 것 같아. 에이, 안 그래. 뭘 안 그래? 결혼하기 전부터 편드는 거야? 아휴, 너 결혼하면 알만 하겠다. 아주 잡혀 살겠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얼른 진행하라니까 왜 이렇게 굼떠? 나야 하고 싶지. 근데? 유진이는 별로 생각이 없나 봐. 엄마 아빠가 설득 좀 해줘. 내가 그러려고 일부러 이런 자리 만든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남친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제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했고 자기도 당분간은 결혼에 대해 얘기 안 한다 해놓고 저 몰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압박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래저래 벌써 결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또 지훈 씨도 직장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보니 좀 자리 잡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요. 말을 하는 동시에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남친 어머님이 자세를 고쳐 잡더니 드시고 있던 숟가락으로 제 이마를 딱 내리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죠. 이게 뭔 상황인가 싶고요. 제가 얼어붙어 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만치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결혼도 안 할 거면서 2년이나 왜 만나는데? 남의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 괜한 시간 낭비 말고 빨리 결혼해. 저는 너무 황당해 이마를 만졌어요. 손에는 어머님 숟가락에서 묻어나온 침하고 밥알이 붙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래도 그렇지 먹던 숟가락을. 요즘 애들 하여튼 생각이 글러먹었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뭐가 그렇게 달라? 저도 그 순간 화가 나서 소리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왜 때리세요? 제가 따지니까 도리어 남친 어머님 아버님이 더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게. 버릇이요? 숟가락을, 그것도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시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왜 때리세요? 얘 따지는 것 봐. 때리긴 뭘 때려. 그냥 가볍게 톡 하고 친 거 아니야.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서 이마를 닦고는 가방 챙겨서 그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 뒤에서 저 싸가지 보라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남친이 쫓아나온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너네 엄마야말로 뭐 하는 짓인데? 아, 우리 엄마 원래 잘 저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게 별게 아니야?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아야 돼? 진짜 더럽고 기막히네? 야, 더럽다니. 그럼 안 더럽겠니? 아, 그냥 애정 표현 아니야. 우리 엄마 원래 저런다고. 너네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말 가려서 해. 우리 엄마가 따귀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애정 표현 삼아 숟가락으로 콩 때린 건데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면 사과를 해도 뭐할 판에 저한테 도리어 따지는 겁니다. 저는 마침 택시가 와서 남친 팔 뿌리치고 택시를 탔어요. 그러고 집으로 가는데 아까 상황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막힌 겁니다. 가방에서 팩트를 꺼내서 이마를 보는데 침하고 다 묻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기분 나쁘고 물티슈 꺼내서 빡빡 닦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늦었네. 저는 그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곧 따라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무슨 일인데? 엄마 좀 봐봐. 그리고 엄마가 저를 보는데 제 이마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이마가 왜 이렇게 빨개? 제가 너무 짜증나서 물티슈로 이마를 엄청 빡빡 문질렀거든요. 그래서 이마 중간만 뻘개져 있었죠. 너 무슨 일 있었지? 뭔데? 말해봐. 엄마가 채근하니까 저도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의 상황을 들은 엄마는 화가 있는 대로 나셨죠. 그 여자가 미쳤나? 어디 남의 귀한 자식 머리를 숟가락으로 쳐? 그것도 먹던 숟가락으로. 내 말이 당장 결혼 없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내가 이게 맞을 일이야? 거기 어디야? 내 가만 안 둬. 이미 갔겠지. 네 남친한테 전화해. 내가 좀 따져야겠다. 됐어, 엄마. 그냥 헤어질 거야.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내가 전화해서 좀 따져야겠다고. 됐어, 엄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들이 뭔데 네 머리를 때려. 네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는 화가 나서 난리치셨고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친은 그 와중에도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댔어요. 제가 전화는 안 받으니까 톡을 보냈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자기 엄마가 애정 표현식으로 장난친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고 과하게 받아들인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들도 엄청 기분 상하셨다고, 그래도 어른들인데 먼저 사과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군요. 맞은 건 전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나요? 진짜 기막혀서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남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친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고 찾아오지 마. 끝났으니까. 뭘 끝나? 네 마음대로.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솔직하신 분이야. 숟가락으로 머리 좀 때린 거? 그거 그냥 애정 표현 같은 거라고. 네가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거 맞았다고 상처 생겼어? 뼈 부러졌어? 그것도 아니잖아. 상처 생기고 뼈 부러져야 맞은 건가요? 저한테 사과는커녕 도리어 끝까지 저보고 예민하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이런 인간을 뭘 보고 잠시나마 결혼까지 생각한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제 부모님들 그러고 있는데 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 나도 황당하고 기분 나빴어. 어쨌든 시부모님들 사람들인데 그렇게 네 기분대로 행동하냐? 누가 시부모님들 사람들인데? 진짜 유치하게 이렇게 할 거야? 어른이니까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도 좋게 넘어가 줄 수 있잖아. 솔직히 어제도 아무리 내가 말 안 하고 부모님 소개시킨 거라고 해도 무슨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말 한마디 없이 그러고 앉아있고, 엄마가 농담해도 단답으로 네네 그러고만 있고. 너네 엄마 아빠끼리 신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다 뭔 얘기를 하는데. 너네 엄마 아빠? 진짜 말 함부로 할래?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내가 침 묻고 밥 묻은 그 더러운 숟가락으로 머리 쳐맞아도 헤헤 실실 이러고 있어야 되니? 난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그런 행동했으면 너처럼 행동 안 해. 우리 엄마가 왜 네 장모님이야? 우린 끝인데.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이럴래? 벽 보고 말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았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나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아예 모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쌩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너무 열받으니까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똑같이 한 번은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친은 제가 집에 가는 와중에도 계속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그럼 어머님 뵙고 직접 얘기하겠다. 어머님 가게가 어디냐 하고 말이죠. 남친은 그제야 잘 생각했다며 적당히 풀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며 제가 먼저 그날 실례했다고 사과하면 자기 엄마도 풀 거랍니다. 그거 보는데 기막혀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가게 주소 달라고 찾아뵙겠다 했죠. 남친은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 맞춰 갈 테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요. 남친에겐 당연히 말 안 했죠. 식당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남친에게 전화를 하니 마침 식당에 와 있다고 데리러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랑 있으니까 남친이 오다가 저희 엄마를 보고 당황하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완전 썩은 표정으로 남친을 훑어봤죠. 그래. 그러면서 남친 저한테 슬쩍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다고 말 안 했잖아. 지금 봤으면 됐잖아. 엄마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딘가? 어머님께서 하시는 식당. 아, 바로 저 앞입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에 갔어요. 어머님도 저 혼자 올 줄 알았을 텐데 제가 엄마랑 같이 등장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남친은 부랴부랴 소개를 하고요. 아, 유진이 어머님.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엄마예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저기로 앉으세요. 그렇게 엄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친도 저희 앞에 뻘쭘하게 앉고요. 저 식사는 뭘로? 알아서 좀 시켜주게. 예. 남친은 낙지볶음을 시켰고 불편한 기색으로 어색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괜히 주변만 두리번거리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죠. 유진이한테 들었을 때 말도 많고 재밌다고 그러다더니 실제로 보니 아니네. 숫기가 없나 봐. 예? 아, 아니요. 긴장을 좀 해서. 긴장할 게 뭐 있어? 얘기 못 들었는데 갑자기 오신 거라서. 그래서 불편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도 자네 부모님 봤다 하니까 나도 온 거야. 예. 에휴, 영내 성적이네. 성격이 그래서 회사 생활은 잘 돼? 남친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보고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 어쩌고 하더니 정작 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애꿎은 낙지볶음만 휘저기는 거예요. 유진이한테 결혼하자고 한다며? 아, 네.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돼? 예? 제가 직장 생활한 지 엄청 오래된 건 아니라서요. 한 2,500, 3,000 정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옆에 놔뒀던 국자를 들더니 남친 머리를 딱 하고 때리셨어요. 남친 앞머리에는 낙지볶음 국물이 다 묻었고요. 남친도 당황해서 저희 엄마를 보고 멀리 있던 남친 어머님도 눈이 뒤집혀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코웃음 치며 그러셨죠. 3천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졸라댔어? 자네 장난하나? 애들 소꿉놀이해?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 앞치마까지 벗어던지면서 따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쫓아오고요. 저희 엄마 비웃으며 일어났죠. 왜요? 너무 가짜는 소리 하길래 국자로 머리 한 대 콩 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남의 집 귀한 자식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 치는 건 괜찮고 네 자식 머리 치는 건 기분 나쁘냐? 어따 대고 머리를 쳐?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저희 엄마도 화나서 따지셨습니다. 남친도 씩씩거리며 휴지 뽑아서 자기 앞머리 닦고 있고요. 너 일부러 너네 엄마 데리고 왔지?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왜?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하지 마. 애정 표현 아니야.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지. 야! 어따 대고 야야거려! 맞아보니까 어떤가? 기분 더럽지? 근데 먹던 숟가락으로 맞은 내 딸은 기분이 어떻겠어? 자네가 그랬다며. 애정 표현인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똑같은 거야. 내 딸이 맞은 건 애정 표현이고 자네가 맞은 건 기분 나쁜 거야?
남친은 분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완전 쌍으로 미친 모녀네. 그러면 그쪽은 쌍쌍쌍으로 미친 가족이지. 어머님은 뒤에 있는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내가 머리 한 대 가볍게 척기로 서니 너네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똑같이 복수하니?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죠. 아니요. 이게 뭐가 똑같아요. 저 국자로 실컷 음식 처먹고 침까지 발라줘야 똑같죠. 뭐야?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봐. 네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결혼도 안 한 아들내미 여친한테 이따위로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아주 뻔하다. 그렇게 귀한 자식이면 평생 끼고 사세요. 엄한 남의 집 귀한 딸 피눈물 나게 만들 생각 말고. 엄마는 코웃음 치며 제 손을 잡으셨고 저도 엄마랑 그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엄마에게 이런 짓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똑같이 갚아준 것 같아 속 시원하긴 하지만 엄마한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아니라고 네가 속 시원하면 됐다고 엄마 잘했냐고 웃어주시더라고요. 남친은 연락 와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온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리를 쳤지만 저는 하나씩 받고 돌려준 거니까 계산 끝났다고 더 이상 연락 말고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쫑알대는 거 더는 듣기 싫어서 차단도 해버렸고요. 제가 남친 부모님 식당 물어보고 엄마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 했을 때 엄마가 흔쾌히 가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저도 한편으론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똑같이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는 바람에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나기보다 그냥 우습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처럼요.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는 게 애정 표현이라고요? 당하면 그 누구도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애정 표현인가요? 그저 개념 없는 행동일 뿐이죠. 개념 없는 짓에 개념 없는 짓으로 되갚아준 것 뿐이고요. 저나 엄마나 그렇게 똑같이 되갚아줬다고 해도 그 집 사람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저희 엄마랑 저랑 미친 모녀라고 욕만 실컷 하겠죠. 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던지 말던지 제 알 바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개념으로 쭉 살다 가세요 싶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후로 약간 질려서 따로 연애는 안 하고 직장 생활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당시엔 남친을 많이 좋아했고 또 모아놓은 돈이 적어도 결혼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살림을 늘려갔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남자하고는 결혼까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이 난 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결혼도 전에 아들 여친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데 결혼이라도 했으면 무슨 대놓고 몸종 들어온 취급했을 게 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제 마음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말은 당당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딸이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방영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봤던 드라마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엄마가 아들 바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라마에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아들한테는 수박 안에 설탕까지 넣어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이쁘다 하고 딸은 뭘 해도 무시하고 싫어하는 엄마였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며 저 드라마 속 엄마가 우리 엄마랑 조금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심하게 차별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엄마도 언제나 아들 바라기셨거든요. 지금이야 딸이든 아들이든 다 상관없다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고 아들, 딸 차별이 심한 집도 많았고요. 저희 집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2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늘 메이커 옷, 메이커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남자다 보니 옷도 험하게 입고 운동화도 금세 더러워지곤 했죠. 그럼 저는 그걸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물려받는 게 일상이었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새 것은 오빠 거고 헌 것은 제 것이었죠. 그래도 보통은 성별이 같으면 물려 입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는 남매인데도 오빠 옷을 거의 입으며 자랐습니다. 그것도 오빠가 함부로 입어서 해지고 구멍난 옷과 신발을요. 그걸 본 저희 고모가 한 번은 안쓰럽다고 저한테 원피스를 사주신 적도 있어요. 저희 아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일하셔서 자주 뵐 수 없었기에 엄마와 오빠와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시는 생활비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 지낼 정도는 되었는데도 저희는 빠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엄마와 제가요. 그 생활비에서 오빠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거든요. 오빠는 늘 용돈을 넉넉히 받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에 어릴 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동생이라 용돈도 훨씬 적고 맛있는 음식도 오빠가 먹고 나면 먹는구나. 오빠가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오빠 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생각하며 커왔으니까요. 근데 좀 더 커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차별받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게 꼭 당연하지는 않다는 것을 머리 크면서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섭섭한 마음에 엄마한테 반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용돈도 오빠랑 비슷하게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화를 내셨으면 저도 큰 소리 내며 대들었을 텐데 엄마는 미안하다며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용돈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고 했더니 오빠는 아들이라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 된대요. 제가 딸인 게 무슨 죄도 아니건만 엄마는 아들인 오빠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뿌리 깊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되어 큰 돈을 버시게 되었어요. 그 덕에 그나마 저도 전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지내게 되면서부터 그 즈음에는 크게 차별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오빠 둘 다 공부는 그저 그랬어요. 오빠는 엄마의 성화에 과목별 과외며 학원이며 부지런히 했음에도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고 저는 학원 하나만 다니고 오빠와 비슷한 성적이었죠. 저희는 각자 다른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오빠는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저 또한 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각자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오빠랑은 사이가 그저 그랬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같았지만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빠네는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었고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버는 생활비로는 내 식구가 생활하기 너무 빠듯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조카 둘은 저희 엄마가 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3살, 4살 어린 남자아이 둘을 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엄마는 당연한 일인 양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오빠네도 당연하다는 듯 엄마에게 육아를 떠넘겼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일하는 게 피곤하다고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등한시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엄마의 일인 양 엄마는 오빠네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며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등 거의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본 저는 답답하고 안쓰러웠죠. 아이들 대신 돌봐주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 집안일까지 모두 해주신다뇨. 저걸 하고 있는 엄마도 답답하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연하게 시키는 오빠네 부부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싸운 적도 있죠. 오빠,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응? 뭐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영준이, 민준이 그렇게 돌보시고 집안일까지 하신다며.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래, 알지. 근데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알잖아. 내 얼굴 뻔한데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 너네 새언니도 나가서 일하는 상황이고. 엄마한테 나도 미안해. 미안하지만 지금 어쩌겠냐. 엄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사돈 어른은 안 되신데? 엄마가 언제까지 애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 허리도 안 좋으신데. 우리 장모님은 전부터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셨어. 교회 생활 하시는 거 바빠서 시간도 안 되신다 했고. 근데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상황만 봐도 그렇잖아. 내가 우리 아연이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엄마가 너한테 따로 얘기한 거 아니지? 당사자인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네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뭐가? 엄마한테 부탁했더니 엄마가 알겠다고 하신 거고 괜찮으시다고 했어. 내가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주신다고 했다고. 근데 왜 네가 더 난리야? 엄마가 쌍수 들고 반김에 하신 거겠어? 오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니까 엄마가 일단 하시겠다고 한 건데 왜 네가 그러냐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 알아서 살아. 그러다 엄마 병 나시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참나. 그래, 내가 책임질게. 됐냐? 뭐 대단한 효녀 나셨네. 그렇게 오빠와는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말이 통하지도 않더군요. 오빠는 늘 그렇게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늘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몹시 뚜렷했죠. 엄마 몸이 안 좋아지든 힘들어 하시든 그런 것보다 본인 가정, 본인 힘든 게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당신 선택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어쨌든 아들 도와주시겠다고 저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답답해도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오빠네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사시던 집을 전세로 주고 아예 오빠네로 들어가 사셨어요. 그전에는 오며 가며 오빠네 집 일을 거들어 주셨다면 이제는 아예 합가하시는 거였죠. 저는 엄마가 오빠네로 들어가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슨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모든 집안일, 육아는 아예 엄마 전담이 될 텐데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 지금도 힘든데 오빠 집 들어가면 더 힘들어. 합가하지 마. 그래도 어쩌니. 영준이, 민준이도 돌봐야 되는데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가서 지내는 게 더 힘들걸? 지금도 오빠 집 일을 다 해주는데 엄마 들어가면 새언니는 진짜 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니까? 엄마가 뭐 오빠한테 돈이라도 받아? 왜 그렇게 퍼주고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냐고. 그럼 어떻게 해? 너네 새언니가 그러더라. 너네 오빠가 돈을 못 벌어서 자기도 나가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아, 자기들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걸 왜 엄마한테 그래. 엄마가 둘이 결혼하라고 시켰어? 둘이서 알아서 할 것이지. 그걸 왜 엄마한테 전가시키냐고. 어쨌든 엄마인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한테는 참 맹목적으로 도와주려 하네. 오빠만 자식이야? 그럼 나는 산후조리도 나 알아서 했고 엄마한테 미역국 한 번 못 얻어먹었어. 나랑 윤서방이 둘이서 반차 내고 연차 써가며 아연이 키웠다고. 내가 그때 아연이 장염이라 입원해서 엄마한테 하루만이라도 안 되냐 했더니 엄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영준이, 민준이 봐줘야 되는데 장염 옮으면 안 된다고 안 했어?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야박하면서 오빠한테는 맨날 절절매? 같은 자식인데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도 사실 엄마에게 맺힌 게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맞는데요. 그건 오빠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저는 아닙니다.
제가 따지고 들자 엄마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미안해. 근데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윤서방도 많이 도와주고. 근데 니네 오빠네는 어디 그러니? 내가 아님 그 짓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엄마, 아직도 모르겠어? 원래 자리 보고 발 뻗는 거야. 엄마가 다 해주니까 오빠나 세연이나 그런 거라고. 엄마가 못하겠다고 손 떼고 나오면 오빠 세연이가 못 살 것 같아? 아니, 다 알아서 살게 돼 있어. 그러다 엄마 병나. 손주들 봐주고 일하다가 엄마 몸 축난다고. 저는 그렇게 애쓰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고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 퍼주면서 살아놓고 더 못해준 걸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는 엄마. 그리고 그 모든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빠. 그 속에서 저만 속 터지고 서운하고 그랬죠. 원래 사랑 못 받은 자식이 더 부모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잘하려고 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늘 엄마를 바라봤고 안타까워했지만 엄마는 늘 오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저를 알기에 저희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마음이 어떨지 참 안쓰럽다. 장모님이 당신 말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 당신도 힘들겠지. 대신 내가 좀 더 잘할게. 당신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마음 가지면 좋겠어. 쉽지는 않겠지만. 남편의 얘기를 들은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엉엉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바란 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었는데 엄마는 늘 그 사랑과 관심을 오빠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셨어요. 다만 오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저에 대한 사랑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차라리 모질게 저를 대하셨다면 저도 인연을 끊던지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저에게 가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엄마를 놓지 못하고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좀 더 엄마와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한들 엄마를 위해 오빠와 싸운다 한들 엄마는 변하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엄마가 선택한 엄마의 일이니 내가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말고 나서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엄마를 뵙지도 않았습니다. 완전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니기에 가끔은 통화도 하고 엄마를 뵈러 가기도 했지만 저 또한 엄마와 거리를 두며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5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빠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저희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맘때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엄만데 엄마랑 병원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응? 왜 엄마?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기침을 계속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알고 보니 엄마는 한 달 가까이 기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 뇌에는 감기 아니냐고 아이들한테 옮을지 모르니 약국에 가 약을 사드시라고 했대요. 엄마도 약을 몇 번 사 드셨는데도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 병원에 가셨고 엑스레이를 찍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소견서를 써주더래요. 그런데 오빠와 세연이는 바쁘다며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기침이 갈수록 심해지신 엄마는 2주일을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오빠는 만사 제쳐놓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오빠는 뭐 하냐고 물어보니 요즘 낚시에 빠져 주말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가족끼리 어디 놀러 다니고요. 세연이는 카톡 프로필을 자주 바꾸는 편인데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어디 놀러 다니느라 바쁘더군요.
꽃 구경 가고 등산 가고 볼링 치러 가는 등 부지런히 여가를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저희 엄마한테 다 밀어두고 오빠나 언니나 놀러 다니기 바빴던 거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엄마가 저렇게 편찮으신데 병원 예약도 하나 안 해드리고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바로 대학병원에 전화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취소한 예약건이 있어 3일 뒤에 병원 예약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월차를 내고 부랴부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게도 엄마는 폐암 말기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었어요. 현실 같지 않고 무슨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평생을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셨던, 조카 키운다고 어디 맘 놓고 여행도 잘 못 가보셨던 저희 엄마인데 그런 엄마가 폐암 말기라뇨.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도 오히려 차분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울고불고 하는 저의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돌아온 저는 화가 나서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동혁!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이름을 부르자 오빠와 새언니는 황당한 듯 저를 보더군요. 야, 박동혁? 너 왜 그래 임마? 너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니 아가씨 무슨 말이세요? 뭔 말을 앞뒤 다 잘라먹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어쩜 그래? 사람이 어쩜 그래? 엄마가 그렇게 기침을 하는데 어떻게 병원 한 번을 안 모시고 가? 네가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 보고 가시라 했어. 엄마가 애도 아니고 내가 뭐 병원을 다 따라가야 돼? 여기서 병원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그 병원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한 번을 안 모시고 갔어? 큰 병원 가보라는데도 그것도 안 했어? 자식이라면서 어쩜 그래? 아가씨,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도 아니고 이 주변 다 하시는데 얼마든지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도 한번 엄마 모시고 가지도 않은 거예요? 어쩜 그래요? 엄마가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 애들 다 키워주고 집안 살림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쩜 둘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니는 등산이다 여행이다 실컷 다녔죠.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너 도대체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래? 엄마 얘 왜 이래요? 너 술 마셨어? 엄마 폐암이래. 폐암 말기라고. 제가 소리 지르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모두 벙찐 얼굴이었죠.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학병원 갔다 왔어. 엄마 폐암 말기래. 그렇게 기침을 했다는데 어떻게 한번 신경을 안 써?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침을 했으면 무슨 일인가 했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오빠와 새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겠죠. 무슨 말을 하겠나요? 저는 그 앞에서 다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엄마, 그게 진짜예요? 정말 엄마 그래요? 오빠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되물었고 엄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새언니도 놀란 듯 정지한 채 가만 있었죠. 엄마! 오빠는 엄마를 안고 울었어요. 새언니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날 저희는 모두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곧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병원을 가실 때면 늘 제가 동행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아프시게 되니 어릴 때 엄마에게 차별을 받았던, 엄마에게 서운함이 쌓였던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송함이 더 컸고 안타까운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와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엄마와 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예 퇴직을 하고 엄마와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망설일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버는 걸로도 우리 생활 되잖아.
당신은 그동안 늘 애써온 거 알아. 당신 원하는 대로 장모님 옆에서 돌봐드려. 아연이도 이제 알아서 생활할 수 있고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중에 후회 남지 않게. 남편은 고맙게도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오빠와 새언니는 엄마 간병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앞두고 있어서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도 했고 아이들 케어하느라 어머님까지 돌볼 수는 없다고 했죠. 아이들이 어려 손이 많이 가야 될 때 엄마가 어떻게 했었는지는 다 까먹은 사람처럼 나 몰라라 행동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분하고 속상한데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원망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엄마 고생시키고 본인들 필요할 땐 이용해놓고 아프시게 되니 나 몰라라. 참 너무들 하는구나 싶었죠. 엄마가 전부터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으셔서 다행히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험이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해주진 못했는데 그 나머지 비용 또한 오빠는 그다지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갈 등록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였죠. 그 사실을 안 저희 남편이 부족한 엄마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제 퇴직금도 일부 엄마의 치료비로 들어갔고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미란이 너 어렸을 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서 어쩌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해줄 수 있고 윤서방이 해줄 수 있으니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엄마는 살이 20kg가 넘게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져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맘때 많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오빠와 새언니는 또 한 번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네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카페로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오빠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미란아,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엄만 집에 계시지? 너한테 따로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저기, 엄마 말이야. 왜? 엄마 또 상태 안 좋으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엄마를 다시 엄마 집으로 가시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했습니다. 엄마를? 왜? 애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엄마가 항암 치료 간다고 병원 가서 며칠 있다 퇴원하고 오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애들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애들도 엄마 아프신 거 보면 마음 불편해서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오빠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혀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왜? 애들 공부하는데 엄마 아픈 게 방해가 돼? 왜? 뭐 때문에? 지금 한창 예민할 때고 중요할 때잖아. 우리는 애들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저는 누가 들으면 조카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알겠다 싶었습니다. 둘 다 공부도 잘 못해서 반에서 중하위권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공부한다고 엄마를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이용해 먹을 거 다 해먹고 이제 와서 필요 없고 성가시니까 도로 보내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요? 하지만 굳이 그런 말까지 해서 뭐 하겠나 싶었습니다. 하도 실망을 해서 더 실망한 마음조차 안 남았더구나 할까요? 저는 그냥 참담한 기분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전세 남아서 지금 들어가시지도 못해. 그리고 된다고 해도 엄마 저렇게 아프신데 혼자 가서 사시라고 한다고? 전세 만료 다 돼가. 다음 달이면 재계약인데 들어가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가겠지. 그 와중에 전세 만료까지 찾아본 오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꼼꼼히도 다 찾아봤네. 엄마는 아셔? 지금 이 사실을? 안 그래도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손주들한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가시겠다고 하셨어. 알겠다고 하셨다고?
진짜 어이가 없다. 도대체 엄마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너네 새언니도 불편하다고 하고, 이제 와서 불편해? 무슨 공짜 가정부 부리듯이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불편? 전처럼 집안일 안 해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해서 냉장고 꽉꽉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줘서 불편하대?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엄마 모셨겠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영준이, 민준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맡겨놓고 오빠랑 새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엄마는 힘들건 말건 오빠 새언니 그렇게 편하게 살다 이제 엄마 좀 돌봐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오빠 그때 뭐라고 했어? 엄마 병나시면 책임지겠다며. 아, 엄마가 나가시겠다잖아. 네가 뭔데 난린데. 나 너한테 허락받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가신다고 통보하는 거라고. 하면서 지가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내 오빠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암튼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다음 달에 그렇게 하시라 할 거야. 내가 자주 찾아뵐 거니까 너도 더 이상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저는 그때 오빠를 보며 진짜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 필요할 땐 엄마 하면서 아쉬운 소리에서 집에 불러들여 일하시게 하고 이제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엄마를 저렇게 내친다뇨. 사람이면 저럴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얘기하더군요.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뭐? 여보, 그것도 쉬운 일 아니야. 당신도 많이 불편할 거고.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장모님 불편하지 않아. 편찮으신데 혼자 지내시는 건 말 안 돼. 모셔오자. 어차피 우리 집에 계셔야 당신이 병원 모시고 다니기도 편할 거고. 우리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셔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고마워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엄마는 윤서방 보기 미안하다며 오시길 거부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여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간병을 전적으로 제가 도왔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잘 그러셨어요. 엄마가 미란이 너한테는 늘 미안하다. 아, 우리 엄마 또 그 소리네. 엄마, 뭐가 그렇게 미안해? 괜찮아. 그게 뭐라고. 내가 너 옷 하나 신발 하나 좋은 거 안 사주고. 언제적 얘기야. 난 괜찮다니까.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이쁜 딸도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거 먹여서 곱게 키웠어야 되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느꼈던 서운함, 섭섭함, 그 눈물과 함께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셨고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시나 싶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잠깐씩 외출도 하셨거든요. 그러던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데 변호사를 좀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런 걸 해놔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요. 저는 무슨 유언장이냐고 그런 소리 마시라고 펄쩍 뛰었지만 엄마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엄마가 나아지실까 기대를 갖고 살던 와중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고 엄마는 정말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옆에서 엄마를 보살폈지만 엄마는 결국 더 이상 일어나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유언장 쓴 거 잘 갖고 있으라고. 엄마가 해줄 게 그것뿐이라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는 사실 이 현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어 많이 울지도 않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떠나셨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입관 때와 화장터에서 물론 절규했지만 그리고는 또 친척들과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었죠. 이상하게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고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텅 비어버린 엄마의 방을 본 순간부터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는구나. 정말 돌아가셨구나. 온몸으로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끝도 없는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었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마치 우주가 사라진 것처럼 절망적이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참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원망이고 뭐고 그저 죄송하고 그립고 가슴 아프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었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런 제 옆에서 남편과 딸아이가 많이 위로를 해주었고 제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도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 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맘때 오빠가 불쑥 엄마의 남은 재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살아계실 적 별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재산에 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저는 바로 엄마의 유언장을 보여주었고 오빠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갖고 계신 집을 저에게 넘기신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장남인데 왜 저한테 넘기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좀 황당했죠. 사실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골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반면 저는 받은 게 없었고요. 어릴 적부터 늘 오빠가 많은 것을 받아왔기에 엄마가 갖고 계시던 집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넘기신 거였는데 오빠는 그것 또한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럴 순 없다고 난리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명백히 엄마의 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변호사까지 불러서 확실히 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그 집은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오빠와 다툼도 많았고 큰 소리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 알기에 끝까지 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빠와는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남이나 다름없게 지냈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조카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저는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암이라는 것이었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 병원에 있다고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놀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다인실에 간병인과 함께 있더군요. 새언니도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자기들 일이 바쁘다며 오빠 간호를 전혀 하지 않고 병원에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도 오빠가 아프니 자기가 더 벌어야 된다면서 병원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빠는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이 말이죠. 얼굴은 못 알아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심적으로 우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저는 오빠는 깨달았을까? 자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은 할까 싶었습니다. 물론 혈육이 아프니 그런 상황을 보고 꼴 좋다 할 건 아니겠지만 엄마한테 도움받을 건 다 받고 아플 때 나몰라라 하더니 오빠도 결국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찾아가고 며칠 되지 않아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좀 보러 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남편 없이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란아. 응? 왜? 내가 참 잘못했다.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참 잘못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프고 보니 알겠더라.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자식 새끼들이고 마누라고 없이 이렇게 혼자 있어 보니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 나는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한심해서 한숨만 나오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오빠 그때 정말 너무했어. 엄마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평생을 오빠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오빠한테 맞춰주고 헌신하며 사신 엄마인데 오빠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근데 지금 후회하면 뭐해. 이미 엄마는 안 계신데.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아파 누워있어 보니 후회가 되네. 내가 죗값을 받는 것 같아. 너한테도 참 미안하다. 그때 엄마 집을 왜 너 혼자 가지냐고 난리쳤던 거.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니 오빠가 돼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 네가 엄마한테 받은 거 많이 없어도 늘 엄마 옆에서 거들고 엄마 필요한 거 해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엄마 곁을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너였는데 그 집이 뭐라고 재산이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화를 냈던 건지 오빠로서 미안하다. 오빠는 진심으로 예전 일을 반성하고 미안했습니다. 큰 병에 걸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본 오빠는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 역시도 오빠에 대한 묵은 감정들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고맙네. 사실 그 집은 엄마가 나도 나였지만 윤서방 주고 싶어 하신 것도 있었어. 윤서방이 엄마한테 잘했거든. 맨날 일 마치고 오면 엄마 드실 것도 사오고 엄마 손잡고 산책도 같이 가고 엄마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날로 월차 내고 엄마 모시고 바다도 다녀오고 그런 거 보면서 엄마가 윤서방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러셨거든.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을 윤서방이 많이 했네. 윤서방한테도 정말 고마워. 이제 그런 말은 됐고 오빠 치료 잘 받고 얼른 일어날 생각이나 해. 엄마가 오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 거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엄마가 더 속상하셔. 기운 내서 밥이랑 약 잘 챙겨 먹고 치료도 잘 받고 얼른 일어나. 그래, 그래야지. 고맙다. 그렇게 저는 오빠와의 앙금을 풀었습니다. 말 몇 마디로 평생의 한이 어떻게 풀리겠냐마는 저는 그래도 다 털어내는 심정이었고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간이 나면 이따금씩 오빠를 찾아가곤 합니다. 오빠도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빠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하죠.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제 유년 시절이 힘들 때도 있었고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현재의 평온함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뻥 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제는 남남이 된 제 전남편과 전 시댁 사람들이죠. 그 발로 차버린 복이라는 건 쑥스럽지만 저를 말합니다.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의리만 지켰어도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어쩌겠나요? 본인들이 자초한 것을.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연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어 전문 가게를 운영했어요. 연어 초밥, 연어회, 각종 연어 관련 요리를 하는데 한때는 연어 음식이 인기일 때 창업을 했었고 인기가 다소 식은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남편은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호탕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수줍음도 많은 편이고 좀 내성적이기도 한데 저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 많아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여튼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죠.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저는 그 남자의 활달한 모습이 좋았고 그 남자는 저의 세심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시부모님께 1천만 원 받고 6천 만들 테니 딱 반반으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 사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전에 한번 망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한 기간에 비해 모은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월급이 애초에 작은 편이라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어도 많지는 않았고요. 결혼 자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서로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아가면 되지 않나 생각했고 아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은 하겠지만 또 열심히 모아서 집은 천천히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를 알아봤고 여기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오래된 구축이고 평수가 작아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대출을 좀 더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장인어른은 더 보태주실 수 없느냐고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좀 멋쩍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따로 보태주실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아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요. 엄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고 병원비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아빠는 도배 일을 하시는데 엄마가 아프면서 생긴 빚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빚을 갚는데 한참 걸리셨거든요. 당연히 따로 모아둔 돈은 없었죠.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빚도 이제 겨우 다 갚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자기나 나나 반반 똑같이 해오는 거잖아. 알지.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잖아. 빌라가 어때서 난 좋기만 한데 뭐. 너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소박하냐. 우리 형편에 맞추는 거지 뭐. 나는 우리가 받은 빌라도 좋기만 하더라. 그리고 애 갖기 전에는 우리 2사람 사는 건데 좀 작은 데서 시작하면 어때? 그렇긴 한데 아버님은 어쨌든 결혼 자금은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 그거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남친은 좀 실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저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뭔가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뭘 바라겠나요. 하지만 아빠도 큰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저랑 동생을 부르셔서 그러시더군요. 아빠가 따로 돈은 못해준다고. 대신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인데 저랑 동생에게 나눠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주려고 했는데 미리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땅이 크긴 해도 가치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다 팔면 3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필요하면 팔아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 건데 이걸 왜 주시냐 거절했지만 아빠는 받아두라고 하셨고 결국 동생과 저는 아빠에게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빠 말 맞다나 소위 가치가 큰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기에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또 사실 제 기준에선 3천만 원 정도면 아주 큰 돈이기도 했고요. 남친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땅이라도 팔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까지도 그 얘기를 하셨죠. 땅 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왜 그래야 되냐고
이 땅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고 싶다고 거절을 했죠. 어머님은 저더러 평소에는 순해 보이는데 은근 고집이 있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땅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반반으로 남친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았어요.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고 여느 신혼부부처럼 살았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밖으로 도는 경향이 있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러려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후 출산을 했고 6개월 정도 육아휴직으로 제가 전담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출근을 해야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 어린이집 맡기는 게 조금 망설여지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돌봐준 값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드리면 되냐니까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 월급이 200 정도거든요. 제 월급을 다 어머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였죠. 저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도 돈 조금씩 모아서 이사도 해야 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150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150으로 애를 봐주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친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니까 저는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고 마음 한켠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물론 말 안 하셔도 제가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구태여 애 봐주느라 너무 힘들다 죽겠다.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봐줄 수밖에 없다 라는 볼멘 소리도 자주 하시긴 했지만요. 150만 원은 순수하게 어머님에게 드리는 돈이고 따로 장보거나 쓰시는 돈은 저희 카드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카드로 시댁장도 보셨어요. 아버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셨고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 생활비는 어머님이 따로 몰래 챙겨두시는 것 같고 저희가 드린 카드로 장을 같이 보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비자금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가족끼리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인데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 이제 좀 팔자. 왜? 왜긴 왜야. 그 땅 갖고 있어봤자 뭐하냐. 내가 이번에 친구한테 확실한 주식 정보를 들었거든. 걔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던 애야. 특별히 나한테만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더라. 주식을 한다고? 그 돈으로? 당연하지. 이런 정보를 거저 얻는 건 줄 알아? 내가 비싼 술까지 사주고 얻은 정보야. 참나. 투자할 미천도 없으면서 굳이 왜 비싼 술까지 사주면서 그런 정보를 얻어와? 나는 그 땅 팔 생각 없어. 아니 별로 돈도 안 되는 땅 뭐하러 그렇게 들고 있냐고. 3천만 원이 별로 돈도 안 돼? 그 크기에 3천이면 진짜 똥값이지. 그러는 당신은 그런 똥값인 땅이라도 있어? 진짜 답답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돈 못 모아. 그냥 꽉 끌어주고 있다고 재산이 아니야. 불려야지. 그걸 그 주식으로 불리겠다? 그래. 당신 전에도 주식으로 돈 꽤 날린 적 있잖아. 내가 알기론 한 1,000만 원? 그게 언제적인데. 결혼 전에 일이잖아. 어쨌든 그때 식겁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한다며. 옛날 일이고 그때는 내가 뭘 몰랐던 거고.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아. 주식으로 괜한 돈 날리는 것보다 그냥 난 들고 있을래. 아우 답답해. 너같이 굴어서는 절대 돈 못 번다. 막 그러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님도 남편 편을 들며 저한테 자꾸 땅을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팔어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해.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얘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잖아. 그거 진짜 확실한 거지? 그럼. 엄마 알지? 상균이.
걔가 주식으로 아파트까지 사네야. 어머나 세상에. 그럼 확실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싼 술을 샀지. 예, 그 돈 투자해라. 어머님, 주식이라는 게 돈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싫어요. 얘는 돈 버는 법을 알려줘도 난리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아빠가 저한테 주신 제 돈인데 왜 어머님과 남편이 더 난린가요? 저는 어쨌든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저는 평소에는 유순한 편이고 고집도 그렇게 없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번 아니다 싶은 것에는 쇠심줄보다 더 독한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그 땅을 그런 식으로 팔고 싶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남편 주식으로 투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주식 투자 자체도 꺼려지는데 제 땅 팔아서 투자금을 마련하자니요. 절대 싫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고 어머님도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휴, 얘는 가만 보면 한 번씩 고집이 쇠심줄이야. 지독해. 나중에 그 주식 급등하고 피눈물이나 흘리지 마. 돈 버는 법을 알려줘도 못 써먹어 하여튼. 아유, 답답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는 그냥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난리를 쳐도 땅을 팔지 않았던 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아빠가 저와 동생에게 물려주신 그 땅이요. 거기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호재로 인해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하고 남편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좋은 소식은 처음 들어본다. 그 쓸모도 없어 보이는 땅이 금싸라기였어. 그러게 말이야. 안 팔고 들고 있길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땅을 팔긴 왜 팔아? 그 땅이 지금 돈이 얼마가 됐는데. 언제는 쓸모없는 땅 뭐하러 들고 있느냐고 핏대 세울 땐 언제고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땅값 올랐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너무 기쁘지만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땅은 제가 증여받은 제 땅이거든요. 결혼했다고 해도 순수한 제 재산이죠.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자기들 땅인 것 마냥 펄쩍펄쩍 뛰시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도 저 혼자만 그 돈을 누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바로 저에게 우리한텐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얄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고 또 저희 아이도 1년 넘게 잘 돌봐주셨잖아요. 그 수고로움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땅을 판 건 아닌데 팔고 나면 좀 챙겨드릴 거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돈 가지고 자기들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천벌 받는다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옆에서 민경이가 그럴 성격인가? 어련히 엄마 아빠 안 섭섭하게 챙겨드리지. 하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돈 좀 생겼다고 시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성격 아니지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도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나? 당연하지.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형수가 어련히 시동생 안 챙겨? 와, 얼마 주시려나? 벌써 기대되는데. 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드려야 되나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받은 돈에서 적지 않게 떼어드릴 마음도 있기는 한데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팔고 나면 남편과 상의 후 보내드리겠다고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제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남편은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저보다도 더 신나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누라 진짜 잘 뒀네. 이제 와서 하는 소린데 그때 상균이가 추천해준 주식 말이야. 그거 조금 오르나 싶더니 지금 완전 휴지 조각 됐어. 그때 그 땅 팔아서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어. 사실 엄마가 그때 몰래 모아둔 비자금으로 투자를 좀 했거든. 근데 휴지 조각 된 거 보고 원망을 엄청 하시는 거야.
근데 당신 땅이 이렇게 올랐으니 얼마나 잘 됐어. 엄마도 이제 그 주식은 생각도 안 하시더라. 거봐, 내가 그 주식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건 너무 좋고 행복해. 참 속 보인다. 땅값 오르고 나니까 결혼한 게 행복해? 아니, 통틀어서 당신처럼 오질고 선하고 현명한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 여보야,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돈 잘 써가면서. 남편은 몹시 기뻐했고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가족끼리 잘 나누고 싶었고 돈에 여유가 생겼으니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차를 바꿨거든요. 8천만 원 가량의 고가의 차량이었죠. 그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는 했는데 그 차를 덜컥 계약했고 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계약 시점을 보니 제 땅값 호재 소식을 듣고 바로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이 비싼 차를 바꿨느냐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 못 하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생겼는데 그럼 그 오래된 고물차를 계속 끌고 다니겠느냐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나랑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제가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답니다. 너무 황당했죠. 남편은 저보고 오히려 째째하게 굴지 말라면서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남편 차도 안 바꿔주려고 했느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고 남편의 헛바람이 무지하게 들었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전부터 워낙 그 차를 갖고 싶어 했고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차는 바꿔줄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싱글벙글한 채로요. 거기까진 저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을 얻게 되면 저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동생이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동생은 대뜸 언니, 형부 바람 펴?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죠.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어제 진짜 황당한 걸 봤거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생은 남편과 같은 동네에 있는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을 합니다. 남편 가게 쪽으로 한 번씩 퇴근을 한다고 했죠. 어제도 일이 끝나고 그리로 지나가다가 무심코 남편 가게를 봤대요. 그런데 가게는 브레이크 타임이라 다른 손님은 없고 어떤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있더래요. 제 동생이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여자는 남편 가게 옆에 있는 네일샵 사장이라는 겁니다. 동생도 그 동네에서 오래 일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았던 거죠.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해 보였다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몰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황당했죠. 진짜로? 잘못 본 거 아니고? 잘못 볼 게 뭐 있어. 형부가 그 여자 어깨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같이 뭐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었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대 낮에? 아무리 영업 안 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밖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미친 거지 둘 다. 언니는 전혀 몰랐어? 내가 미쳐. 언니는 순진한 거야? 바보 같은 거야? 그 땅도 팔아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나눠준다 그러고 그 집 식구들이 언니한테 뭐 해줬다고 그거 나눠준다고 할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 언니, 형부 뒤를 좀 켜봐. 내 보기에 그 두 사람 보통 사이 아니야. 언니 지금 형부가 바람 피는 줄도 모르고 그 집 식구들한테까지 돈까지 줄 일 있어? 동생은 펄쩍 뛰었고 저도 심각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너무 놀랐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묘하게 떨리고 손에서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폰을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지 증거들을 고스란히 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대로 남편은 같은 건물에 그 네일 사장과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았어요. 최근 일도 아니었고 그 상간녀와 그렇게 지낸 게 최소 2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 상간녀에게 선물도 엄청 줬고 일 마치고 같이 술 먹으러 다니거나 놀러 다닌 것도 꽤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러 다닌 줄 알았는데 상당수는 그 여자랑 그러고 다닌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권유했던 그 주식도 알고 보니 남편 친구가 아니라 그 상간녀가 권유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 상간녀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 듯 했고 남편과 주식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 두 인간들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톡을 주고받고 만나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랬을까 싶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간녀가 자기 차가 너무 오래돼서 불편하다고 징징거렸고 남편이 조만간 돈 들어올 거니까 상간녀 차도 바꿔주겠다고 미리 계약하랍니다. 그 상간녀는 신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차 사진 보내고 있고요. 그 조만간 돈 들어오는 곳이라는 게 바로 저를 뜻하는 거겠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뒤에서 외간 여자랑 바람피면서 와이프는 돈통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피는데 쓰는 돈이요. 저는 욕을 안 쓰는 사람인데도 그걸 읽고 나선 제 입에선 끊임없이 쌍욕이 튀어나오고 이가 갈리더라고요. 게다가 읽는 김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도 다 보게 되었는데요. 시모는 남편에게 땅 정리했냐, 돈 언제 줄 거냐, 얼마나 줄 것 같느냐, 그걸로 우리는 집 좀 옮기고 싶다 이러고 있고요. 시동생도 자기 목도 좀 많이 챙겨달라 하라면서 자기도 차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 식구들은 아예 저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았고 무슨 맡겨놓은 자기들 돈 달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지 돈인 양 잘 챙겨드린다면서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있고요. 이 인간들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제 돈 갖다 쓰려고 작정을 했고 남편은 심지어 제 돈으로 상간녀 차 바꿔준다고 하고 미친 것들 욕이 튀어나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관에선 화도 잘 안 내는 저지만 그때는 정말 남편 머리를 내리찍고 싶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뒷목 잡을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 존재를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지점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애초에 시모는 그 쌈짓돈 털어서 투자했을 때 그 정보가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식은 잘 안 됐긴 하지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게다가 시동생은 대놓고 형수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라며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그 여자 당분간 만나지 말고 돈 받고 나서 만나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 숨막히게 충격적인 대화들을 하긴 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너무 화가 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혼해야겠다.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요. 이 대화를 봤는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한통 속으로 나를 속이려는 걸 다 확인했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남편도 이 집 식구들도 다 답이 없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구나.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족이랍시고 얼마 챙겨줘야 섭섭치 않아 할까 그거 고민한 제가 우스울 정도였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남편의 폰을 켜서 차분하게 그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찍고 저장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 돈 때문이라도 남편은 절대 호락호락하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쉽지 않을 거고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변호사 상담도 하고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맘때 제 돈 쓸 생각으로 신이 났던 남편 놈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 모은 갯돈이 꽤 커서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간답니다. 친구들하고의 여행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같이 여행 가자고 했고 남편이 좋다고 자기가 돈 다 낸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사지도 받고 숙소도 좋은데 하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역시 통이 크다며 제가 그러라고 했으니 제 말 듣고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고 신나서 웃는데 그 입을 찢어놓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내색 않고 가만히 있었죠. 속으로 네 돈 네가 펑펑 쓰라는 건데 내 알 바 아니지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제 짐 싹 정리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여서 원래도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남편하고 저하고는 끝낼 거니까요. 집주인에게 미리 집은 비웠으니 돈은 되는 대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제 짐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바로 이혼소장도 보냈어요. 그렇게 여행 마지막 날 남편이 전화가 왔더군요. 이제 돌아가는데 제 선물을 샀네 어쩌네 하면서요. 선물? 나 혼자 놀러와서 미안하잖아. 면세점에서 자기 선물도 하나 사고 가려고. 필요 없어. 제가 냉랭하게 대답하니 남편도 멈칫하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왜? 그년이랑 놀러 간 게 이제 와서 미안해졌어?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던져주게. 필요 없으니까 같이 간 그년한테나 많이 사주세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충격받은 것 같았죠. 저는 끊으려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잠깐만 자기야. 여자라니 무슨 소리해? 네일샵 여사장이랑 놀러 갔잖아. 지금 옆에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해하는 거야. 여자라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니까? 하면서 일단 잡아떼더라고요. 친구 누구? 바꿔봐. 바꿔보라고. 지금 나 혼자 화장실 와가지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다 필요 없어. 그년이랑 여행 가던지 말던지 이제 다 필요 없다고. 나는 마음 정리 다 했거든. 그게 뭔 소리야? 이혼이지 뭔 소리겠어. 그 여자한테 보내줄 테니까 둘이 앞으로 같이 살아. 잠깐만. 이혼이라니. 자기야 이러지 말고. 저는 다급한 남편을 두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사실 며칠 전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계속 안 받았거든요. 그날도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제야 받네. 너 뭐 하는 거야? 왜 며칠 동안 전화가 안 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뭐 때문에 전화하셨는데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광태랑 싸웠니? 싸우긴요.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요. 놀러 갔어요. 해외여행. 아, 그래 맞다.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했니? 기분 상할 것도 많다. 갔다 와서 너랑 또 여행 가면 되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전화하셨냐고요? 아니, 광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사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올려달랜다. 자꾸 전세금 올리는 것도 영 짜증나고 우리도 이참에 집을 하나 살까 싶었는데 마침 괜찮은 매물이 있더라고. 근데요? 근데는 뭔 근데야. 거기 계약금은 이미 냈거든. 놓치면 할 사람 너무 많아서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여튼 다음 달에 잔금 치러줘야 되는데 너 아직도 땅 정리 안 했니? 하는데 헛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뭘 해준다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차 사고 집까지 계약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땅 정리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는 왜 말을 안 해? 그럼 돈 다 들어왔겠네? 네. 잘 됐네. 그러면 그 돈 보내라. 내가 들고 있다가 잔금 치르는데 쓰게. 아마 오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제가 보냈거든요, 이미.
어머, 보냈어? 아유, 몰랐네. 근데 얼마나 보냈어? 큰 돈인데 그렇게 바로 보내지던? 어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끊겠습니다. 어머, 얘, 잠깐만. 저는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아마 날짜상 오늘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돈을 보내드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건 남편과의 이혼 소장이니까요. 통장 확인해보고 당연히 돈이 안 들어와 있으니 시모는 다시 전화가 오고 시동생한테도 전화와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냈다는데 어디로 보냈느냐고요. 하도 연락을 해대길래 답장 한 통 보냈습니다. 돈 보낸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보낸 건 이혼 소장이에요. 이광태 바람피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던데요. 여행도 그 여자랑 갔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도련님도 그 사실 다 알고 있으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러세요? 참 뻔뻔하네요.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고요. 돈 필요하시면 새 며느리한테 어디 달라고 해보시던가요. 라고요. 당연히 제 문자 보고 시댁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오는 문자와 전화 보기도 싫어서 그냥 전원 꺼버렸어요. 아마 남편도 시부모도 시동생도 시겁해서 저 보려고 저희 집으로 달려간 모양인데 가봤자죠. 제 짐 다 빼서 나왔으니까요. 다음날 결국 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다 같이 찾아와서 쩔쩔 매는데 저는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장에 다 썼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요. 민경아, 이건 아니지. 이혼을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 일방적으로 바람핀 인간도 있는데 이혼하는 방식도 허락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 여자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한테 좀 틀러붙은 애고 우리 아들도 마음이 약하니까 좀 잘 대해줬나 본데. 어머님 아들 좋아 죽던데요. 차도 사줬대요. 와, 통도 크다 이광태. 지 차도 바꾸고 상간녀 차도 바꿔주고. 어머님 아버님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셨잖아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서. 참나. 심지어 어머님은 그 여자가 추천하는 주식에 투자도 하셨다면서요. 물론 휴지 조각 됐지만. 제 말에 어머님은 흠칫 놀라서 아버님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눈을 부라리며 쳐다봤고 어머님은 당혹스러워하며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 형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대화를 좀 해요. 저희 집 지금 난리라고요. 나 지금 너무 진정돼 있어요. 보면 몰라요? 난리법석 치는 건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야. 당신들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네요. 내 말은 심하고 당신들 하는 짓은 안 심해? 왜? 내 돈 아쉬워서 이렇게 달려들어서 난리야? 이혼할 거고 더 이상 당신들하고 할 말 없어. 그렇게 들어가려는데 저를 붙잡는 겁니다. 잡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민경아, 너 왜 이러니? 네가 네 입으로 돈 준다며. 네 말 믿고 집 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 어머니, 아니, 아줌마. 뭐? 아줌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호구로 보여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한통속으로 나 속여놓고 끝까지 나한테 돈. 진짜 진리네. 맡겨놨어요?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112 눌렀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회계 사무실인데요. 그 모습에 시겁해서 시모는 저를 말리며 전화를 끊게 하더라고요. 얘가 진짜 왜 이래? 진정 좀 하고. 좋은 말로 할 때 다 가세요. 아, 형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들이지.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돈줄 놔두고 왜 바람 폈느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순진한 돈줄 잘라버린 건 그쪽 아들이고 형이니까. 어디 한 번만 더 찾아와요. 그때는 진짜 신고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얘기에 아마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우르르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 가게에 있는 상간녀도 불러들인 것 같고 서로 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상간녀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도 못 받았다고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더불어 어머님은 그 상간녀의 추천대로 주식 투자했다가 돈도 제법 잃었기 때문에 더 맺힌 게 많았던 모양이었죠. 그 상간녀도 왜 나한테 이러느냐 난리친 것 같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폭행까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같은 동네에서 일하다 보니 소란이 일어나서 가보게 되었고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경찰까지 왔고 다 같이 경찰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시부모 상대로 고소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도 했는데 그 여자는 답변서에 제 남편하고는 진작에 끝냈다는 내용도 적었더라고요. 그날 대판 싸우고 끝난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저랑 헤어졌다고 하니 남편이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찬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랑도 끝냈으니 더 제가 아쉬웠겠죠.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지만 외도 사실이 명백한데 어쩔 건가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이혼도 됐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보니 시부모는 그 계약했다는 집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까지 날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 그 전에 바람핀 걸 들켰느냐고 아들에게 원망도 퍼부었다는데 참 끝까지 어이상실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저 믿고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상간녀한테도 돈 쓰고 다니고 차도 전에 칼부로 샀는데 그때 쓰고 다닌 카드빚 갚는다고 꽤나 허덕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한테 사준 차값도 돌려받느라고 꽤나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부모가 와서 상간녀랑 싸우고 난리친 일 때문에 동네 소문까지 다 퍼져서 가뜩이나 장사도 그저 그랬는데 남편 가게는 더 팔이 날린다고 하고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아주 곡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돈으로 호의호식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억울해 죽는다더라고요. 제 돈인데 자기들 돈을 잃은 것 마냥 아까워하는 게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혼을 하고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애초에 땅 자꾸 팔려고 부추긴 것도 그래요. 제가 그때 등살에 못 이겨 팔았으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했겠나요. 저를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본 게 아니라 자기들 돈줄로만 봤던 파렴치한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 저한테 기본적인 의리조차 지키지 않았으면서 돈만 그렇게 요구해대더니 꼴 좋다 싶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위자료 받아내고 끝내서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그 돈으로 저랑 딸이랑 살 집을 하나 구했고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또 돈이 많이 생겼다고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건 분명하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좀 먹기에만 바빴던 그 사람들과 인연 끝냈으니 저를 위해 그리고 저희 아이를 위해 또 저희 아빠와 동생을 생각하며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